네, 이미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의 현상규명 연구는 모두 마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사업단 자문위원분들께서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현상규명 연구에 대한 질의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받고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 토의 시간에 연구 책임자분들과 함께 토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지금 답변 바로, 예.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면 바로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 있으신 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쪽에 관련되지는 않은데 하나 궁금해서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1-2 이 과제의 경우 안 계시 김하진 박사님. 잠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미애 교수님 발표하신 1-3 같은 경우 지금 그 1차 년도 연구 결과 등 앞으로의 그 2차 년도 연구 내용의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1-1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국외 지금 그 측정한 그 부분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파악하기가 제가 좀 어려워서요. 네, 지금 뭐 구체적인 생각은 없고요. 워낙 그 국외유입은 또 이쪽 모델이나 이런 뜻을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또 이쪽에서 산출이 될 테니까 이제 그 큰 이 저희 그 사업단 안에서 서로 뭐 공유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그 부분은 말씀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또 57쪽에 보면 아까 1차 년도 측정 기간 동안에 국외 유입 그리고 국내 영향 분석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석하신 거. 네. 여기서의 국외 유입은 어떤 그 자료 활용해서 하신 네.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사실 이제 개별 연구자가 그냥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낸 거예요. 이게 국외 유입이다. 사실은 어떤 이제 지역의 배출원이 더 이제 강하다 하는 거는 사실 그 저희도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디스커션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지적인 거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국외 유입은 상당히 좀 저희가 이렇게 리저널한 프로세스니까 다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합의가 이게 이루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네. 앞으로 네. 이제 할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1-2는 지금 박사님께서 안 계셔서. 네. 이어서 그 이지희 교수님하고 김하진 박사님하고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VOC 분석을 하시면서 그 예전 결과에 비해서 톨렌의 농도가 낮아지고 벤젠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결과가 이번에는 보였잖아요. 그리고 네. 톨렌 농도가 제일 높은데 이제 네. 그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그 SO의 SO의 일드를 곱했을 때는 벤젠이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건 좀 더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김하진 박사님이 뒤쪽에서 모사할 때 벤젠을 모사한 게 두 과제 간의 뭐 소통을 통해서 벤젠의 중요성을 조금 보고자 했던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 저희가 따로 그거를 이제 논의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 벤젠이 워낙 그 SO의 포메이션 일드 양값이 크거든요. 그래서 톨렌의 한 3-4배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도 워낙 이제 그 일드 양이 크니까 아마 그걸로 시작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미세먼지 입장에서 그 VOC 중에 이제 벤젠의 영향이 클 것 같다는 것을 저희 결과를 보여준 거여서 아마 나중에 그걸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인 소스로 뭐 그 불광동이니까요. 자동차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로퍼세이크에서는 사실은 그 톨루엔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업자. 신나나 이런 데서 나온다 생각했었는데 네. 문제는 사실 신내 많이 안 쓰고 저희가 분석해 보면 신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불광도 부근에 이제 가능한 소스들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동차 정도로 지금 저희 농도의 검증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끝나면은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 현상 규명이라는 과제가 크게 세 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결과들이 서로 콜레이션 되고 서로 피드백이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나 공유회나 디스커션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 협력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마련돼 있나요? 네, 사업단에서 아마 그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안 한다 해도 저는 이제 네, 예를 진행을 하실 들어서 겁니다. 별도로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분과잖아요. 분과의 소통의 체계가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실은 이제 사업단 안에서도 소통이 필요하지만 그 국제 공동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원에서 하는 또 한중 과제 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요 과제 간의 연계성도 뭐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업 진행되는 그 이슈별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국제 공동하고 이제 지역 부분은 실은 이제 그 불광동 서울하고 서산이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국제 공동 관측 자료를 지역에다 주면 지역에서 그걸 좀 더 같이 해석하는 형태로 아마 이제 이 사업에서 좀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스모그 챔버 연구는 실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서로 연결돼서 가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기간에 그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거 취지로 계속 연구가 진행돼야 되고 그런 거를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심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너무 또 이게 과제 간의 연계성만 하다 보면 실은 우리가 좀 그래서 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 형태로 공유하는 과정들은 갖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구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업단 이외에 외부하고 좀 협력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냥 이지혜 교수님께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게 공동 관측 기간을 한 달씩 정해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차를 작년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네. 하셨는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발표 자료상에 이제 역궤적 추적이라든가 이런 이제 모델링 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신 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5개에서 따로따로 측정된 데이터들의 특성도 있고 얘네들이 서로 이제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돼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역계적 분석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상 특성들을 봤을 때 그걸 그냥 다 하나의 유형으로 범주화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궁금한 점은 그렇게 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타임 시리즈 입장에서 좀 유효하게 연계될 수 있었던 케이스가 한 달 정도에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좀 좁혀서 어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 자료를 뽑아내려고 첫 번째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고농도 사례 기간을 잡았고요. 고농도 사례 기간에 그 픽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한 건 뭐냐면 이제 몽골에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 이렇게 이동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그 타임 시리즈 픽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 기간이 있었는지를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는데 그 빨간색 부분이 약간 그런 게 구간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냈는데 그게 고농도 사례에서 그 3케이스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저희가 연관성 각각의 사이트별로 시간별로 연관성이 있는 걸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고농도 사례 5건 중에 한 3건 그렇게 됐고 이제 반면에 그렇게 어떤 그 연관성이 없이 서울과 서산만 픽이 뜨거나 아니면 뭐 서울과 뭐 노토만 튀거나 이런 식으로 로컬하게 픽이 보이는 그런 패턴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1차원도 측정 결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외부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이 됐는지 아니면 로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 과제 기상 분석과 더불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대체로 그렇게 농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분석하신 결과 역계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사례의 어떤 그러니까 서로 좀 일치도가 네.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역계적 분석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송철환 교수님이 이제 모델링으로 이제 예측을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와 또 비교해서 정말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그 타임 시리즈가 있었던 것이 정말 그 모델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로 봐서는 장거리 이동이란 말은 굳이 아마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한 거는. 왜냐하면 피크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그게 하루 정도도 아니고 몇 시간 정도 차이면은 이거는 아마 동북아시아 전체의 그 종관 기상장에 의해서 정체가 돼서 모든 지역에 다 같이 한꺼번에 올라갔고 단지 그 종관 기상이 한 몇 시간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정도밖에는 뭐 해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물론 모델링이라든지 위성 자료나 그런 게 와야 되겠지만은 방금 보여주신 그 피크의 그 시간 자료로 보면은 그냥 다 같이 모두 올라갔다 정체 때문에. 그 다음에 정체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이동했다 정도로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송철환 박사님이 모델링을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장거리 이동이라는 관점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그 5지역의 특성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도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5개 지역의 특성을 보고 그 다음에 연관성을 보는 게 훨씬 그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한 2-3분 정도 질의 받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뭐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사실은 송철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배출 시설들 또 그리고 고도도 높고 배출량도 많은 시설들이 대개 보면 해안가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책 옵션으로 가장 많은 양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항만하고 선박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해양이나 연안 쪽에 사실은 독특한 기상장이라든가 경계층에 대한 내륙과 좀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모델 쪽에서 반영이 진행이 되고 혹시 가능하신 건지 하는 게 질문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우리 몸 인체의 모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바디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 요청 사항은 뭐 바디하고는 무관하게 양말이나 장갑 좀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 옵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폴리시 모듈과 관련된 부분은 예보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정책 수단들을 모델 안에서 활용을 할 때 제일 애로점이 뭐냐 하면 정책 수단별로 적용되는 공간이나 정책 옵션과 만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KFC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의 서브루틴이라든가 새로운 모듈들이 수정 가능하거나 첨가되는 것에 대한 건 굉장히 저는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 모듈 쪽에서의 활용을 생각하면 그런 이제 사업자 내부의 유관 세부 관련 연구자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책 옵션에 대한 편리한 적용 방식에 대해서 지금은 보면 그게 그냥 쭉 병렬적으로 펼쳐져서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한두 달 걸릴 거를 그냥 뚝딱 하셨던 에디터를 생각하면 정책 모듈 쪽에서도 그런 접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먼저 굉장히 적절한 그 코멘트하고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출량에 관해서 저희가 제일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배출량에 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크게 3가지. 그러니까 모바일 소스에서의 에미션, 그리고 VOC, 암모니아 이 3개가 제일 언서티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과 선박에서의 배출량은 저희가 정말 모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끝나고 6시에 손희영 교수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손희영 교수님이 저희 거기서 지금 여태까지 여기서 저희 국립환경공원하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선박 항만 배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만하고 선박 배출은 저희가 우리나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해볼 생각으로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큰 선박 하나에서 나오는 게 뭐 디젤차 뭐 100만 대에서 나온다는 그런 허풍도 뻥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는 필요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배출량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출량에서 안 맞는 부분을 어쨌든 모델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자료동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자료동화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동화 없이 맞추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려고 그러면 배출량도 맞고 기상량도 맞고 그리고 모델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걸 갖다가 안 맞는 부분을 갖다 보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료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항만 선박 배출은 저희가 노력을 할 거란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책 옵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델을 갖다가 반드시 이쪽 예보 쪽으로만 하지 말자 하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보 쪽에 포커스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정책 모듈로 아까 말씀드렸던 PIM이 이제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은 DDM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뭐 여기 모델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DDM하고 PIM하고 연동이 되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는 DDM하고 PIM하고 연동을 하면은 오존이나 이런 것들은 SR 릴레이션십을 갖다 계산하기 굉장히 간단한데 이 PM 2.5의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올가닉 에로졸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EQSAM이라고 하는 걸 갖다 집어넣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DDM, PM, EQSAM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PM 2.5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 오존, 뭐 SO2, CO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고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람보라고 같이 하고 있고 얘들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 과제가 예보에 집중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 자신도 예보 모델은 예보가 30% 정책이 7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NWP 수치 모델은 예보가 100%죠. 근데 이 대기질 모델은 다릅니다.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보 목적에서 저희가 정책 쪽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고 DDM, PIM, EQSAM, SR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쯤 아니면은 중간쯤 해가지고 한번 정책하시는 분들의 니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사실 뭐 엊그저께 람보라고 텔레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일, 뭐 포맷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네, 예보센터 이대일입니다. 저도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간단하게 좀 코멘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게 사업이 아마 지금 이제 2단계 넘어오면서 1단계에서 한 4.5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한 5년 정도 되면서 이 연구 과제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좀 규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타이틀이 이제 한국형 모델 개발로 시작해서 순수 R&D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뭐 얘기되다시피 예보나 그다음 정책 모델링 쪽으로 이제 얘기가 가면서 좀 활용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포커싱이 가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면서 아마 좀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목적들이 좀 이제는 좀 명확해지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좀 달성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그렇지만 크게 보게 되면 이 본 사업이 갖고 있는 성격이 역시 한국형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순수 R&D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온 결과를 예보에 활용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끌고 갈 때 하면서 좀 하는 방식을 조금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활용 쪽에서만 포커싱이 되게 되면 최종 결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최종 연구 평가는 그렇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진행하시면서는 좀 단계별 평가를 좀 갔으면 했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여기 어쨌든 CTM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맥을 아까 몸 보여주시 다 바꾸는 거, 그러니까 시맥 G스트가 아마 처음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ACAMS로 가는 이제 모델링 시스템, 뭐 DA가 붙고 다 붙어가지고 ACAMS가 되고 그 2단계가 그렇게 ACAMS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앙상블 모델링, 그다음에 뭐 AI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개발 요소가 아니라 그 CTM이 다 합쳐진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CAMS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활용됐을 때 예보에서 어떻게 활용됐다,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만 이 뭐 사업단이 끝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이 개발된 것을 이어받아서 뭐 더 개선을 시킨다든가 또 추가 개발을 한다든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연구 성과를 좀 보여주실 때 그 순수 모델 부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모델링 시스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실제로 활용되는 결과로서의 평가, 이렇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멘트신 거죠? 네, 예.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션 3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지난 요 3과제 같은 경우 지난 착수보고도 그렇고 중간보고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특히 이게 민간 차원에서의 우리가 지금 연구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배출량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을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이 중국의 배출량의 신뢰도 문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그 중국의 동북아시아 현존 배출 인벤토리, 그게 칭화대학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중국의 아까 CO2 배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디커플링을 보여주신 그 그림, 중국 배출 변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이게 지금 컬러가 아니라서 이게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칭화대학교의 배출 그 현존의 배출량하고 지금 중국 배출 변화 이거하고 이렇게 맞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배출 인벤토리 신뢰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국의 사실 배출 인벤토리에 있어서 양적으로 가장 앞선 그룹은, 그러니까 중국은 오피셜 인벤토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오피셜 인벤토리를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 LTP를 할 때에는 부분적인 인벤토리를 제공받아서 그쪽에 학술적인 인벤토리랑 결합을 시켜서 썼습니다. 그때 그 칭화대학교의 장창 교수 그룹의 인벤토리를 학술 인벤토리로 썼고요. 오피셜 인벤토리는 크레스라는 중국 그 환경과학원 것을 두 가지를 머지를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디커플링을 보여드린 것은 쟁 에달 2017년 페이퍼고요.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바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은 칭화대의 또 다른 그룹인 슈샤오왕하고 신자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서로 조금 뭐 유대는 있지만 다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이제 각각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칭화대 그룹이 중국 인벤토리에서는 가장 강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슈샤오왕 그룹은 정책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가장 깊게 보았던 그룹이고, 장창 그룹은 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봐왔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의 양으로 따지면
그리고 굉장히 그 사이즈나 어떤 컴프렌시브니스로 따지자면 아마도 장창그룹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지자면 슈샤오왕 그룹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하고 지금 콜래보레이터는 슈샤오왕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값이 그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나 인벤토리의 어떤 그 연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그 차이를 아까 그 서로 그냥 숫자로 비교해 보진 않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은 2010년을 1로 봤을 때 나머지 연도가 0.6이 되냐 0.4가 되냐는 레이시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넘버가 없습니다. 과학정책 평가 보고서를 쓰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 보고서를 쓰시는 목적과 주요 어떤 내용들이 담기고 이게 대한 대상,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전달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과제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통합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이 이 과제의 목표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성을 좀 보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과제이냐, 정책 입안자의 어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인지, 아니면 그냥 동북아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현황 조사나 어떤 DB를 구축하는 게 목적인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평가 보고서는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의 어떤 오염의 현황 그리고 지금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관리 전략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각각의 지금 각국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들도 트랜스바운더리 베네핏을 받거든요. 중국이 줄이면 우리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려고 하고요. 그 보고서를 가능하면 유엔의 이름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100%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유엔 에스캅의 니아켓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거기 SPC로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합관리 전략은 저희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은 맞습니다. 통합관리 모형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것을 먼저 어프로치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 서머리 포 폴리시 메이커나 이런 식의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그냥 단순히 현황이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먼저 공략하는데 그 공략하는 것이 사실 크게 따지면 이 6개 나라가 동북아시아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2차 먼지가 굉장히 도미넌트한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한중일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몽고 같은 나라들 또는 북한 같은 나라들은 1차 먼지가 아직도 굉장히 도미넌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그거는 그냥 제안이고 민간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그겁니다. 이 연구가 이 연구에서 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마련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언리미티드하게 접근을 해서 누구나 그걸 막 쓰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든 유리한 결과가 나오든 시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지면 우리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조금은 보통은 연구에서 그냥 연구의 마무리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저는 이 연구의 마무리가 하나의 시작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의 임재현입니다. 전 두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질문 겸 코멘트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그 통합 관리, 통합 모형을 보면 이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이드 또는 일본의 에임이나 뭐 다른 국가의 메시지 등을 이제 다 활용하시겠다고 돼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통합된 걸 아마 구축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융합을 해서 어떻게 공통의 툴을 만들어낼 건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PI를 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그 연구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활용하는 데 측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 모형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벤토리가 여기 만드시는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코비드 19이나 이제 국가별 요즘 이제 넷제로 선언 등을 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시나리오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이제 인벤토리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1년 사이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제 결과를 내실 때까지 그걸 어떻게 반영하실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한국의 한국의 주도권 문제는 융합해서 하는 건 2단계에서는 사실은 그쪽 국제기구의 모델에다가 저희 데이터들을 3국이 다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융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거기 그 모형을 쓰겠죠. 그냥 그렇게 되는데 단지 1단계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이제 거기에 반영돼야 될 겁니다. 근데 저도 한국의 주도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돈을 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의 최대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게 그냥 한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 우리한테는 되게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LTP를 겪어보시고 임 과장님도 계속 그 일선에서 가장 힘드셨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이라고 저는 조금은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일단 최대 이익을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비드 19하고 넷제로인데요.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희가 최종 1월달에 우리 그 전체 워크샵 회의에서 코비드 19이랑 넷제로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50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3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좀 챌린징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내용은 코비드 19은 일종의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넷제로는 목표고 그걸 향해서 모든 것들이 사회가 움직일 테지만 코비드 19은 그걸 향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퍼터베이션이 일어나면 그가 영향을 받는 잔상이 남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넷제로 미래 사회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요. 그게 에미션 인벤토리 기준 연도는 아직은 코비드 19이나 이걸 반영하는 2020년 인벤토리가 나오려면 2022년이나 3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18년이나 19년 인벤토리에다가 이 코비드 19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통합평가 모형의 예측들을 이 접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을 산정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이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저는요 조금 그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과거에 그 교수님과 같이 이제 BAU 전망도 같이 해봤었고 그런 이후에 또 최근에 뭐 대기관리 권역과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BAU 작업을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이게 BAU라고 하는 전망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BAU도 약간 그 불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불과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대책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금 시행 계획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인데 거기에서도 이 BAU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계인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장기 전망이라는 그 도전 과제의 그 어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좀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선택적 접근이라는 거는 이제 국외나 광역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든 전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예측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가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전망보다는 전망은 전망이죠. 근데 이제 초단기 전망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주로 했던 이유들은 그런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들 뭐 전기본이나 애기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들도 계속 바뀌고 그럼 이게 바뀌는 것마다 이게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그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평가 모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임재영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도로 갈지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 더 큰 어떤 베네핏을 이제 고려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평가 모형을 어떤 주도야에서 픽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 기관 그다음에 국가에서 쓰는 이런 평가 모형들에 대한 특성도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그런 풀셋을 구성하는 쪽으로 검토는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근원적인 고민은 항상 하고 있는데요. BAU는 사실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마다도 다르더라고요. BAU는 되게 제너릭한 네임이고 그러니까 이하사 같으면 No Further Control, Current Legislation, 그다음에 Maximum Feasible Reduction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기회 배출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캡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배출들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환경부가 없었고 환경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뭔가가 훨씬 더 증가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의 차이가 결국은 기회 배출이고 결국 그 리덕션이 환경부의 공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역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로과야달 ACP에 나온 그 리스 버전 3를 보면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해놨거든요. 불행히 우리나라 건 안 해놨지만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은 저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우리 같이 하셨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기준선을 잡는다는 게.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거기에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송철환 교수님처럼 이렇게 예보 모델을 다루시면 하여튼 내일이나 모레나 일주일 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값을 예측하고 참값을 쫓아가는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프로젝션입니다. 20년 후, 30년 후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30년 후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맞이하게 될 굉장히 어려운 미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피형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참값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로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갈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게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질문도 뭐 우리의 정책 결정자 분들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댑티브하게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게 사실은 가이드 모형이거든요. 이게 다 손으로 하다 보면 뭐 정말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와도 막 일주일 밤을 새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사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깔끔하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댑티브하고 굉장히 리스폰스가 빠른 모형 시스템으로 정책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AM은 테스트 지금 최대한 웹 시스템을 만들려는 이유는 저희가 일단 IAM의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IAM의 변수를 다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꼭 쉐어해야 되는 공동의 변수를 집어넣고 그 모든 IAM의 결과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팀 내에서는 변수를 서로 쉐어하기보다는 이 시나리오의 가정을 쉐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내러티브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럼 그거에 자기의 모델을 튜닝을 해서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하진 박사님과 우정호 교수님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질문을 또 먼저 받고 하는 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마지막 네 번째 그 지역 맞춤형 관리 쪽에 질문을 좀 해주시죠. 또 저항기술 쪽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 예, 우리 한방우 박사님. 예. 아 예. 앞에 잘 몰라서 제가 사실 굉장히 지루했다가 마지막에 좀 하은필 박사님 어디 가셨나요? 아, 가셔버렸네. 이게 보니까 뒤에 SCR 앞에 타랑 설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황피동 문제가 그렇게 좀 심각한지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열교환기만 가지고 280도 재생은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재생 그 피독 재생을 시키겠다는 건지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가지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2 과제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동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SCR 전단에 타랑 설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타랑 설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랑 설비가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넘어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의 설파를 제거하기란 현장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 2-30 ppm, 뭐 낮게는 10 ppm 이하 그 정도의 지금 설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탈취 촉매가 현장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미량의 SO2가 탈취 촉매로 인입이 되었을 경우에도 촉매의 피독 현상은 원활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촉매의 수명이 굉장히 짧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재생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80도라는 온도에서 재생이 되는 부분은 이미 저희 그 연구진에서 논문이 나와서 게재가 된 내용이고, 280도에서 재생이 되는 과정을 랩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파일럿 스케일에서 이전 연구의 결과를 보시면은 파일럿 스케일에서 스케일 업을 한 상태에서 촉매 재생되는 그 과정을 다 확인을 한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현장에서 말씀이시죠? 현장에서는 맞습니다. 배기가스에 있는 모든 그 열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는 그 들어가는 배기가스를 차단을 시키고 그 닫힌개에서 굉장히 소량만의 그 배기가스를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 촉매의 온도를 실질적으로 280도까지 승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처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분 아까 우리 김용표 교수님 질문하실. 예, 예. 예, 그 지금 저기 낙스를 제거할 때 지금 제철소에서 하시고 석유화학에서 하시고 해서 상당히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도 화석 연료 중에 이제 발전에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LNG 같은데요. 그 LNG 발전소에서 지금 활용할 때 실제 실증해 보신 적 있나요? LNG 발전소 같은 데서요? 예. LNG 발전소에서는 현재까지는 실증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본 과제를 통해서 그 썰파가 포함된 이 저온 배기가스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LNG 연료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썰파에 대한 물질은 프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마일드한 조건이기 때문에 본 과제를 통해서 실증이 이루어진다면은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사이트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화탄소 피독은 별 문제가 없나요? 예, 저희 촉매가 뭐 본 과제에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서부터 일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서 SCR 탈지 성능을 측정했을 때 활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은 소규모라도 그러니까 실제 발전 시스템 비즈니스 좀 따와서라도 LNG를 한번 실증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CO 같은 경우는 사실 LNG에서 기동 정지간에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 운전에서는 그 CO에 대한 농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촉매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좀 이렇게 실증에서 좀 확장된 범위로 연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과제는 1단계 내년까지 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말씀하신 LNG가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시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뭐 다른 과제로 제안을 하신다든가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4-1 네 번째를 포함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우리 네, 그 인천연구원 조경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개별 과제 4-1 과제하고의 관련성도 있지만 아까 이미애 교수님께서 이태영 교수님 책임하고 계시는 1-3 과제 발표하실 때 1-3 과제의 내용이 4-1 과제의 일정 부분 활용 내지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공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4-1 과제의 내용으로만 보면 우심 지역 후보군 선정하는 과정이나 도출 과정에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스크리닝 방식의 예비적인 평가 방법론을 제시를 하신 상태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의 우심 지역 후보군 선정 프로세스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다른 지자체 활용의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약간 자문회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절차나 원칙을 가지고 도출된 우심 지역 후보군의 결과가 일반 대중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심 지역의 후보들하고 약간 좀 격차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심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중점 연구 지역 또는 뭐 시범 관리 지역 이렇게 좀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이나 아니면 연구 책임자께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실 건지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내용에 좀 이제 향방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차이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단 안에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송철환 교수님 하시는 세부과제 2에서의 과제 모델링의 정책 모듈하고 그다음에 4-1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기질 모사 프레톰의 분명한 좀 차별성이랄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모듈에 대한 약속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뭐 지금은 뭐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따로따로 가도 좋은데 나중에 송 교수님의 정책 모듈이 결정이 됐는데 그 정책 모듈의 일정 부분의 활용은 없이 그냥 4-1에서 얘기하는 람프 그러니까 대기질 모사 프레톰의 결과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사실은 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산물이 두 가지에서 병렬적으로 따로따로 나오게 되는 셈이 돼서 그거를 조금 사업단 내부에서 분명한 성과 내지는 그에 따른 활용의 메시지가 좀 이렇게 정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제 지금 유철 박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4-1에서 개선되고 있는 분명히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사점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아니면 선정하는 프로세스에 딱 얽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캡스에서 배출량에 대한 값들이 공식화돼서 나와 있는 도로 이동에 대한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정 영역에서의 배출 결과하고 이제 상이한 내용들이 백그라운드에 깔려서 우심 지역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람에서 나오는 우심 지역 후보군의 선정 결과가 지금은 대기관리 권역이라고 딱 국한을 지어버렸지만 그걸 전국에 펼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관리 권역을 선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대기관리 권역 바깥에 있는 지역들 중에 혹시 이 람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이 나오는 건 없는지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시사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뭔가 프로세스가 있지 않으면 이 선정 결과를 타 권역이나 타 지자체에서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자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4-1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이었고 또 일부는 사업단 전체에 공통으로 좀 관련될 수 있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뭐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 과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결국 대기관리 권역이라는 법을 만들고 그걸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어려움이 많겠다. 그걸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과제 간에 다 이렇게 여기서 패스 받아서 연결해가지고 이게 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5년 후에 사업이 끝날 때는 그런 연계성들이 좀 더 치밀하게 연계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단의 작가 공성용 박사님이 7번째 미팅이라는 거 제가 5번을 전국을 돌았어요. 그런 것들 피드백 받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점점 다듬어질 거고요. 그 연계성들도 좀 더 이제 치밀해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제 권역별로 그럼 그 1-3 과제의 어떤 측정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뭐 마무리 이렇게 뭔가 연결시킬 거냐 이런 작업을 또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뭔가 1차년, 2차년부터 촘촘하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개가 돼서 서로 결과물들이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도 이거는 우리의 어떤 희망 사항이지 그대로 진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연계성을 갖고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송철환 교수님이 하는 그 정책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기여도 산출이 이제 우리 그 CMEC의 BFM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좀 멍성하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그 기여도 산출하는 방법을 좀 더 정교화하게 하는 거고 4-1 과제는 배출량의 정책적인 그런 수단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 효과를 평가하는 거니까 전혀 좀 방법이 좀 다른 부분이다. 물론 이제 케맥스로 해서 기여도하는 부분에 이제 좀 보완이 되겠지만 좀 그 정책이라는 그 용어 자체의 뉘앙스는 전혀 다른 거다고 저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환경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미세먼지 정보센터에 오셨지만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이 과제에서 뭔가 다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거기하고 궁극적으로 정합성이 있지만 일단 그 지자체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 R&D로 해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거기서 약간 뭐 어긋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정합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환경부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국가 차원에서 뭐 정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금 각각 그래서 각각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서 그런 부분 현안 문제 해결하면서 결국 중앙정부하고 어떤 정합성을 연계하는 것들이 실은 어떤 이 과제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많이 오해가 있는데 결국 그 환경부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 굳이 이 과제에서 안 하고 환경부 주도를 하는 게 딱 맞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바텀업으로 환경부는 탑다운 개념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예. 조금 보완 설명 하나만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제가 자문하는 입장에서 예,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지자체라고 하는 지금 소위 4-1의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차라리 지역에서 모르고 그냥 진행이 되면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들 내지는 환경부나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하면 되죠. 근데 사업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출량에 대한 산정은 그러면 이규진 박사님이 하시는 것과 유경선 박사님이 하시는 것하고 캡스하고가 있는데 그거는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걸 갖다 써야 되는 거지. 또 모델도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델이 있는데 송 교수님이 개발하고 계시는 모델형도 이제 조금 지나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공성영 박사님 팀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프레톰도 존재하는데 그럼 그건 나중에 목적이나 정책 수요는 한 가지일 텐데 그럴 때 뭘 써야 되지라고 하는 굉장히 혼동과 헷갈림이 생겨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막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공 박사님. 예, 뭐 간단하게 조 박사님 뭐 염려하시는 거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과제 진행하면서 할 텐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벤토리 관련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정보센터하고 계속 그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데이터가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쓸만한 건지 어떤 건지를 검증을 좀 하게 될 거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만하면 아마 정보센터에서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면 이제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만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슨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까지 대기 관리 권역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스케일의 아주 지역적인 것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계획하고는 조금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조 박사님 우려하시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캡스 배출량을 베이스로 일단 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놓고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의 배출량이 만들어지면 그걸 교체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코드를 다 이렇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정된 시간이 지금 5분이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셔야 될 분이 있으시면 코멘트 받고 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 아마 이제 사업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서 코멘트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미세먼지 정보센터 유철입니다. 아까는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질문을 바로 그냥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방금 나왔던
그 질문과 답변에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뭐 미세먼지든 대기질 관리 정책 쪽으로 활용하는 모든 뭐 배출량과 도구들은 실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산정해서 공표되어 온 그런 캡스라고 하는 시스템의 배출량 자료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과거에 뭐 KMEMS나 이런 어떤 대기질 정책 지원 모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그걸 뭐 천전반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이동오염원이든 면오염원의 점오염원 쪽으로 편제를 바꾸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활오염원 쪽의 비중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 이제 공 박사님의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를 서로 따로따로 가고 이제 뭐 배척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그 공성윤 박사님 연구팀에서 하시는 부분들 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경고이 되고 이제 개선이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이제 공식 배출량화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 중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시스템도 지금 뭐 수년간 계속 진행하면서 개선 보완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뭐 다른 연구진에서 더 좋은 개선점들이 있으면 그건 뭐 저희 쪽에서 적극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발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모델 시스템은 저 생각은 굉장히 그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막 좋은 어떤 개선점들을 담은 모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 이제 좀 적용해서 또 장기간 쓰고, 그리고 장기간 쓰는 동안에 또 개선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것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